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쉬고 계시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금 좀 우울한 일들도 있었고, 증시의 변동성은 당연히 뭐 컸었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참 심란한 한 주를 보냈는데, 또 다가오는 다음 한 주를 좀 대비를 하면서 일요일 밤 우리 8.15 가족분들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앤과 함께하는 주간 찐시황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이 테크 관련된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밤에 9시 반경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좀 받았다가 큰 폭으로 이렇게 또 반등을 주고 변동성이 매우 큰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제 11월 4일과 11월 10일 날 중요한 이제 데이터 발표가 있고, 이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장 아니면 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말은 최근에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추세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변곡점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11월, 12월이 되면 증시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계절적인 그 요인이 뭐냐면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산타랠리, 그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여의도에 그 더 현대서울이라는 큰 이제 유통 이제 쇼핑 센터가 있죠. 오신 분 최근에 이제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5층인가요? 6층인가 5층인가 거기 가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아주 예쁜 장식을 하고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핫플레이스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증시도 우리가 연말에 상승세가 좀 나타날 때 우리가 산타랠리 뭐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마 이번에 11월 4일 금요일이었고요. 다음 주에 물가지표 발표가 되면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확인되면서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우리 잃지 말고 열심히 한번 시장의 흐름들, 여러 가지 지표들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요렇게 변곡점이 변곡점이 아니죠.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를 먼저 한번 금요일 날 흐름들을 살펴보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가족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저렇게 이제 변동성이 컸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가 26만 1000개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죠. 자, 일자리 수가 감소를 했다. 이러면 뭔가 제가 모든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고용을 잘 이렇게 해줘야 국민들이 먹고 살기 이제 좋죠, 그죠? 네, 그래서 물가 안정과 고용이 이제 그 중앙은행, 특히 연준의 중앙은행의 이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자리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뭔가 이 고용 쪽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 못 하겠는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만 1000개로 감소를 했는데, 신규 일자리 증가가 그래도 여전히 이 숫자는, 연준에서 바라보는 숫자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전히 고용은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그래도 어쨌든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반등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실업률도 발표가 같이 됐는데, 실업률도 한번 보실까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실업률. 여기 실업률인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지난번보다 실업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3.5에서 3.7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보이시죠? 네, 3.5, 3.7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실업률은 뭐죠? 실업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근로자의 수가 약간 감소함에 따라서 이 3.5%에서 3.7%로 실업률이 살짝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고용시장에서 믿었던 고용시장에서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의 이 폭, 긴축의 강도를 꺾지 않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었는데 아주 강하다, 탄탄하다. 근데 고용시장에서 약간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시그널이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임금 한번 볼까요? 에브리지 여기 어닝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뭐 다른 뭐 임금도 여러 가지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 중에서 임금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고용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악화되는 그러한 흐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이 탄탄하긴 한데 실업률이 약간 오르는 바람에 시장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탄탄했던 고용 시장에서 뭔가 약간의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 나오니까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잘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지표를 한번 본다면 자, 요걸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연준의 페드 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인데, 뭔가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여러분들 생긴 걸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12월 14일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살짝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번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48이었고 일주일 전에, 그 다음에 하루 전에는 51, 그리고 오늘은 52까지 살짝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네. 자, 왼쪽이 50bp, 오른쪽이 75bp인데, 50bp로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 확률이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살짝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지표들이, 모든 고용과 관련 지표들이 다 고용에 뭐 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약간의 균열이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 미 증시도 거기에 반응을 했다라고 카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하나 이제 상승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또 연준의 위원 중에 한 분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는 계속 좀 올라가는 그림이긴 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폭보다는 최종 금리가 어디가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제 75bp 올리다가 50bp, 그다음에 25bp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폭이 살짝씩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어디가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급등하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정신 안 차리고 앞뒤 돌아보지 않고 금리를 막 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왔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시장에 도움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금요일 날 또 시장이 반등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뭘까요?
자, 중국 내 외국인한테 파이자의 백신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첫 외국 백신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조금 재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도 최근에 소아를 중심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한 게 중국이 결국에는 리오프닝. 자, 지금 중국이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죠?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당대회라든지 본인의 이제 연임을 확정하기 전까지 했던 게 뭐죠? 코로나. 네. 무슨 코로나? 제로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수 한 명도 안 만드는 게 제로 코로나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아주 강화하면서 모든 것을 봉쇄했죠. 그러니까 확진자 좀 나오면 공장 문 닫아버리고, 그죠? 아무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폭스콘에서 탈출하고 막 이런 이슈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좀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을 외국인에 한해서 중국 내 외국인에 한해서 허가하고 이를 더 넓게 적용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지금까지는 무조건 제로 코로나였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희망 회로를 지금 시장에서는 돌리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지금까지는 본인 그 중국의 자국의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중국 제약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mRNA 기반의 백신 개발에 뭔가 좀 성과가 안 나고 있고, 그죠?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존심이 있지만 고개를 지금, 굽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 제약회사들이 mRNA와 관련해서 이거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들어와가지고, 그죠? 들어와서 외국 거 맞추고, 어떻게? 리오프닝과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 이번에 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소요 사태도 있었고, 시진핑이 연임하면서 그 불만에 대한 그런 시위들도 곳곳에서 일어났죠. 민심이 안 좋아요, 민심이. 중국 내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지금 또 강화하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항공 쪽입니다, 항공 쪽. 네, 항공사들한테 너희들이 운항을 해가지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페널티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검토. 네, 그러니까 페널티 주는 것을 없애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행기도 이렇게 막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해라라는 거죠. 왕래를, 그죠? 그래서 국경을 결국에는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니까 항공사들한테 주던 페널티를 없애는 것을 지금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지금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누가 이 키를 쥐고 있나요? 결국 시진핑의 의중에 따라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3년임 확정하고 살짝, 그래, 오케이, 살짝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의 시그널을 아마 던져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검토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흉흉해지고 아주 지금 사나운 민심을 들끓고 있는 민심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아마 이 카드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미국 증시의 금요일날 반등을 좀 이끌었고요. 이와 관련된 또 업종과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관련돼서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일단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요거 하나 이슈가 있죠. 일단 사우디에 이제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많은 테마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 10월 17일 날
MBS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안 온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회사 측과 연락을 취해서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 뭘 전달해 드렸죠? 가족 여러분들한테 한미글로벌에서는 펀더멘탈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우디와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한번 보시면요. 네, 요거였죠. 네. 자, 지금 보시면, 그 긴급 IR 담당자 통화, 한미글로벌 담당자 통화를 통해서 제가 요 아래 내용들을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요거는 이제 저희 KB증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정보 서비스인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이제 원래는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8.15 가족분들하고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옴시티 단독 기사로 인한 내용은 동사와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회사 관계자 말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전혀 조선일보 그 기사로 해서 주가가 막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회사 관계자의 내용을 저는 참고하시라고 그 부분들을 빨리 체크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면서 결국에는 11월 달에 가장, 좀 명확하고 스케줄도 있는 그 재료가, 테마가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가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가는 그 명단을 보면 건설사 11곳, 그죠? 건설사 11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넘버 7에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온 거죠. 그리고 히림이라는 회사가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세게 올랐는데요. 이 종합 건축 설계하는 이 히림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야 히림도 들어가 있네 해서 추가적으로 빵 뜨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좀 대형주들 군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기 쌍용건설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죠. 쌍용건설. 네, 쌍용건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련된 회사의 주가는 누가 움직였냐면 인디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디F. 네, 인디F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인디F라는 회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쌍용건설이 글로벌 세아가 최대 주주가 된 거거든요.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가 글로벌 세아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됐고, 인디에프는 글로벌 세아의 지분을 약 6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용건설 가네? 그러면 이거 최대 주주가 글로벌 세아로 바뀌었는데 글로벌 세아의 지분을 인디에프가 가지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인디에프도 그럼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테마주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인디에프라는 종목까지 보시면 빵 이렇게 연상으로 가는, 그동안은 별로 움직인 게 없잖아요. 보시면 그죠? 한미글로벌은 쭉 올라왔는데 인디에프는 조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지금 상한가가 연속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뭔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뭔가 테마는 맞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프라임클럽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네옴시티 이제 떠나니까, 우리 11월 4일부터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건설사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대동하고 이제 떠나니까, 자 이제부터는 저는 제 의견은 어디 갔죠? 여기 있을 텐데 네 여기 있죠. 네,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들께 드렸던 제 그 스탠스는 요겁니다. 자, 이제는 누구나 좀 알고 있는 재료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11월 달까지 올라왔었고 반영이 되어 왔었고, 그러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다가 예를 들어서 인디에프처럼 전혀 모르던 재료가 갑자기 나타나 버리면 이게 그때부터 주가가 빵 뜰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D-Day라고 치면요, D-Day. 예. 근데 지금 대부분의 네옴시티 관련주들, 특히 한미글로벌을 중심으로 관련주들이 이렇게 일이 11월 달을 앞두고 주가가 이렇게 이미 반영돼서 우상향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나셨고, 우리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셨고, 여기에 11개 건설사들 포함되는 거 리스트까지 이제는 다 돌았고, 그죠? 다 알려줬고, 그러면 저는 11월에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테마로서 지금까지는 이제 괜찮다. 그리고 한미글로벌 뭐 지난번에 그 이슈 있을 때도 긴급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렸지만, 이제는 좀 약발이 서서히 소진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상승하는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안정적으로 좀 챙기시기를, 안전하게 저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대응하자라는 스탠스를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여전히 아마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뭐 고수분들께서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 뭐 혹시라도 잘 올라타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이거 그러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이 회사들은 이제 실적도 엄청나게 나올 거고 많이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건데, 그때까지 나 계속 가져가야지,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테마주로서 지금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리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또 이번 주 주말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이슈가 나온 게 뭐냐 하면, 톤당 1억 원이 넘는 하얀 석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리튬에 대해서 확보전에 나선 K배터리라는 기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경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입니다. 리튬은. 그죠? 그래서 리튬이 없으면 우리가 배터리를 우리가 2차전지 뭐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래 명칭은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근데 다 이 배터리가 리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략하고 그냥 배터리 2차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배터리입니다. 2차전지. 그래서 이제 자, 이게 핵심 중에 제가 지난번에 IRA 관련된 법안이 났을 때 처음 말씀드렸죠. 이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의 핵심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못 올라오게, 이 배터리 관련해서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못 올라오게 찍어 누르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부분을 미국 현지화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구축을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요 정년 정제 산업. 그 다음에 중국에서만 나는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흑연. 그때부터 제가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정제하고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데, 만약에 이거 환경에 위해한, 상당히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대부분 이 리튬의 정제나 가공은 중국에서 대부분 하는데, 중국이 그거를 안 주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걸 못 쓰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래서 우리 2차전지 뭐 배터리 셀 업체 큰 대형주들 말고 작은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테마는 결국 리튬 관련된 테마가 가장 강하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데이터를 잠깐만 하나 또 보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이 리튬 관련주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리튬. 네, 요겁니다. 지난 1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이미 이 관련주들은 그 IRA 법안이 나온 시점 이후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뭐 연초비보다 별로잖아요.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초 대비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시가총액이 가장 1조 8천억을 제가 최근에 넘어선 금량이 연초 대비해서 이미 500%가 상승을 했고, 자, 최근에 이제 금량이 딱 움직이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상한가 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미래나노텍도 연초 대비해서 15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많이 오른 기업이 있어요. 사실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명은 코리아 SE였습니다. 근데 사명을 하이드로 리튬으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은
이미 10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가족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야, 벌써 10배나 오른 종목을 어떻게 사?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이 리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보고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최근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WI 이런 시가총액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리튬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제 정제하는 것들을 앞으로 못 쓰게 되면 결국엔 리튬을 정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산화해서 공장을 완공해서 충청도 금산에서 공장을 지금 완공해서 돌리기 시작한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죠? 그래서 실적도 당연히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신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관련주들이 시장이 분위기가 앞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 WI라는 종목은 같은 관련된 관계사이긴 합니다. 이 회사도 이제 조만간에 어반 리튬인가 뭔가 리튬으로 회사명이 변경이 될 겁니다. 공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액면가 병합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100원 액면가를 500원으로 병합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당분간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회사가 뭔가 안 좋아서 거래 정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액면 병합과 관련된 이 이벤트 때문에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 다른 종목들 막 매매해야 되는데 거래 정지 들어가는 거 싫은데,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나중에 거래 재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셔도 되는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관련 종목들은, 리튬 관련주들은 이미가 아니죠. 실적이 아직까지 크게 없다 보니까 밸류로서 이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다 보시면 100배, 막 30배,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아예 2분기 실적이 적자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고수분들의 저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 중에서도 저는 초초고수, 초초초고수, 초초도 아니다. 초초초고수분들의 영역이다. 왜? 실적이 안 나오고 혹시라도 시장이, 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나라의 신용 스프레드를 이제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 신용 스프레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떠한 기업들, 어떤 금융기관에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CDS 프리미엄이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발생해. 그러면 당연히 좀 펀드멘탈이 약한 애들은 많이 흔들리겠죠, 주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나는 변동성이 큰 기업들, 그 다음에 아직 실적도 없는 기업들 싫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아예 제외를 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 리튬 관련주들을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워낙 초고수분들의 영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매매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만 관심 있게,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볼 만한 테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중에 김혜님 말 듣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안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고수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용 스프레드 잠깐 보고요. 업종과 종목 이야기 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용 스프레드 한번 보시면, 기사가,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뭐다라는 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아마 기사 나와도 다 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제가 보내드린 거냐면 11월 4일날 저희 KB증권의 프라임 클럽 가족분들한테 제가 발송해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의 기사를 하나 링크를 제가 달아드려서 보내드렸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런 기사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런 광고는 좀 지우고, 네. 자, 자금 대란에 이어서 신용등급 대란 원화, 신용평가사들이 무더기로 강등 예고,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정부의 대책에도, 정부 대책은 뭐죠? 회사채 시장, 채권 시장에 자금을,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불안이 여전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실적까지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줄줄이 하향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또 내려가 보시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은 이거 읽으시는데, 기사를 해석하시는데, 그게, 힘들지 않다. 제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이거는?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채권 시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인 신용 스프레드. 그죠? 많이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뭐와 뭐의 차이. 이 스프레드라는 것은 뭐와 뭐의 차이니까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와 뭐의 차이. 국고채. 국고채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우리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한 채권이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자, 근데 회사채. 회사채는 신용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회사가 경영을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 회사에 돈을 채권을 투자를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고채와 신용물인 회사채의 차이, 금리의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1.46%를 기록을 했다. 근데 이 1.46이 뭐야? 1.46%? 최근에 금리도 막 2%, 3% 우리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저게 뭐가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대책을 내놓은 뒤부터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지금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양상. 이걸 보면 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은 좀처럼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작은 경색 위기를 보여주는 시장의 지표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레고 사태 이후로 더 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죠? 네, 한번 보세요. 자, 검은색이 투기 등급. 이게 BBB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투자 등급. 조금 전에 기사에서 났던 AA. 와 국고채의 차이인데 이게 지금 1.46에서 더 올랐습니다. 이제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7로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은 보유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제 코멘트의 핵심이 요거였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프랑클럽 가족분들한테도 보내드린 코멘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신용 스프레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게 여전히 명확하기 때문에 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따라 사는 상승 시 할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 왜? 지금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번보다 분명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 흔들릴 때 사고 싶다면 흔들릴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시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특히 100% 주식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은 반드시 지금은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아마 CDS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한국 CDS 보시죠.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나오죠? 네. 오, 70bp를 넘어서 버렸네요. 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75.61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CDS라는 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그냥 국가 부도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라는 지표 중에 여기 보시면 대외 신인도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이 CDS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더 많은 뭔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 자금을 넣을 때 야 너희들 지금 네 여기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네요. 네, 요거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한테 자금을 조금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네? 그죠? 지금 보이죠?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 내가 1조 빌려주는데 너 대한민국 건전하니까 1% 정도만 너희들 가상금리 붙여서 이자 쳐줄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1조 빌려줄까 말까도 고민스러워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조 빌려주는데 야 옛날보다 너희들 지금 불안하잖아. 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야 3%
리스크 보상을 해줘. 위험한 거 내가 부담하고 너희들 돈 주니까 이자를 더 쳐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점점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뭐 외화채권, 그 연구채, 신종자본증권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흥국생명도 그러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는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장에서 우리가 지수는 외국인들이 우리를 계속 사주니까 금요일에도 그렇게 나스닥이 급락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샀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크는 하락 리스크는 다운사이드, 그러니까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막혀 있겠죠. 지금처럼 연준이 긴축이 계속 된다면 결국 박스권 흐름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상세. 그 중에서도 제가 정확해 보는 섹터는 요런 섹터. 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중에서 유독 아주 또 눈에 띄었던 쪽이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었던 낙폭 과대 섹터 중에, 업종 중에 화장품이라든지, 그죠?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왜? 중국이 뭐 한다고?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다. 그죠? 제로 코로나 버리고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섹터가 많이 튀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한 번씩 낙폭 과대 섹터로서 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를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다운사이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분위기가 저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게 지난주 금요일도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별로였죠. 상대적으로. 그 이유가 저는 얘네들이 수급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얘네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먹이사슬의 가장 정보력 측면에서 가장 윗단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애들이 상업펀드 매니저들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죽기 살기로, 물론 공모펀드 매니저들도 죽기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운용하는 애들이 사업펀드 매니저들이에요. 그래서 정보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저도 이 상업펀드의 수급을 많이 참고하고 여러분들께 항상 대단전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난 7월달 이후부터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빠져나가는 속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근데 요 밑에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투신도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또 줄이네요. 그래서 사모와 투신이 줄이다 보니까 기관이 급격하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코스닥의 종목들이 참 거친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왜? 펀드에 들어가 있는 쓸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팔아버리니까 그들이 흔들림이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처럼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쭉 사주면 그나마 방어가 될 텐데 코스닥에서의 외국인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죠. 왜 그럴까요? 자, MSCI에서 중국의 비중을 낮춘다고 하고 반면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중을 올린다라고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될 경우에 여러분들 같으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있는 뭐 어떤 종목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0억짜리 생각나는 게 지금 뉴프렉스니까 뉴프렉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뉴프렉스를 살까요? 삼성전자, 그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대형주를 살까요? 당연히 시가총액 대형주 쪽으로 먼저 자금을 베팅을 하고 배분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도 훨씬 더 풍부하고 여차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을 샀다가 언제 팝니까? 팔더라도 막 주가 빠지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만 지금은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고 작은 종목들까지는 외국인들이 자금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그런 그림이 되고 있고 이런 물량들을 개인들이 최근에 받는 모습 조금 아쉽죠. 네. 자, 여러분 중국 비중 본토에서 자금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타이완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 줄어드는 만큼 삼성전자로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급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쭉 보시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LG에너지솔루션 SDI,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들은 자금을 강하게 집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SK 하이닉스 소폭입니다. 소폭 금액 좀 들어왔네요. 자, 그 정도 흐름 한번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LG화학 쪽으로도 또 백업.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 주들을 외국인들이 여전히 강하게 많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네, 아까 제가 리튬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던 부분은 요거와 연계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 예,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면허증이라고 부를 정도로 리튬 정제 사업은 유망하게 보고 있고 직접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테마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으니까 지난번에. 자, 그 다음에 뒤로 제가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네, 이번 금요일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 상위 업종 쪽을 보시면 화장품 업종, 의류 업종, 백화점 업종, 호텔 레저 업종, 이런 4개 업종이 동시에 잡히는 거 보이시죠? 특히 호텔 레저, 그 다음 백화점, 동시에 순매수가 또 잡혔고요. 그죠? 이들은 대부분 다 뭐죠?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그죠? 리오프닝 쪽 테마입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동시에 매수 강도로 잡혔을까? 결국은, 뭐 때문일까요? 중국의 기대감인 거죠. 예, 이들의 많은 매출처의 비중이 결국엔 중국과 여전히 엮여 있다 보니까 중국이 안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도 부진하고 했는데 중국이 드디어 위드 코로나 가능성을 열어주니까 뉴스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또 모르죠. 중국 정부에서 또 뭐 공식적으로 아니 우리는 뭐 그럴 생각 없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뭐 토요일까지 분위기는 이 분위기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하나씩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제 제가 데이터들을 중요한 이제 데이터들을 하나 쭉 뽑았는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되면 아마도 화장품도 좋아지겠지만 그동안 좀 최근에 좀 힘들었던 쪽 중에 누굽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쪽이 반도체, 그죠? 또 IT 가전, 화학, 뭐 철강, 그죠? 이런 쪽들도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들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데이터를 한 번씩 쭉 다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뭘 지금 반영을 해가고 있나요? 내년도는 결국에는 이렇게 수요를 꺾으니까 금리를 많이 올려서 연준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지금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경기 침체를 우리가 좀 이겨내려면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다시 소비가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죠? 소비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정부나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죠. 자,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여져 있던 재고들도 많이 털려 나가야 되고요. 그죠? 줄어들어야 되고, 새로운 또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재고 영향이 중국입니다. 중국. 최근에는 이제 금리 급등에 따라서 소비 위축으로 재고가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했는 상황에서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고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재고 소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힘든데. 자, 중국이 리오프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은 아마 재고 소진에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뭐 많이 재고가 쌓여져 있던 반도체라든지 뭐 석유화학, 철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류도 있고 자동차 아무튼 여러 분야의 심각한 재고들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쪽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감산,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많이 했잖아요. 왜? 그만큼 재고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의 전년 대비해서 이제 YOY의 전년 대응월 대비해서 이제 수출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0을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다 안 되고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고 빨리 재고 소진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죠. 그렇게 재고가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를 보셔야 되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글로벌리 스마트폰이 가장 많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반도체도 당연히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시면 마이너스, 그죠? 여기 0이고 마이너스 쪽에서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기가 주로 만들고 있는 콘덴서와 같은 그러한 MLCC 세라믹 부품의 수출 금액과 수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로, 그죠?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를 준다, 기대감이 생긴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5%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 움직였을까요, 여러분들? 왜 움직였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런 것들이 풀리면 휴대폰도 좀 팔리겠네, 그죠? 그러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좀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되면서 좀 살아날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요거죠. 지난번에 제가 하이닉스 설명드릴 때 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요 그래프가 꺾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자산 비율이 134%까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그죠? 요게 줄어들어야 과거에도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이 피크를 치고 찍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강했고, 피크를 찍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강했고, 피크 찍고 내려와야 코스피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강했다면 이게 결국에는 내려와야 된다. 근데 요거를 줄여줄 수 있는 지금 기대감이 중국의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과잉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과잉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빨리 소진하려고 가격을 내려서 재고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내려도 왜? 더 빠질 거니까 굳이 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급하게 안 사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도와주면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면 반도체 재고도 소진도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환율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환율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환율이 드디어 1,400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이번 주말에 캡처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우리 맨날 1,420원, 30원, 뭐 40원 그 사이에 있는 환율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눠왔잖아요. 그죠? 네.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자, 요 앞에, 요게 내려가면, 하락하면, 요 앞에 통화가 뭐? 약세, 뒤에 통화가 뭐? 강세, 우리 공부 다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원이나 떨어졌어요. 한 방에. 이거 엄청나게 환율이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예. 왜 이게 떨어질까요? 이 또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1,430원, 40원 사이에 계속 답답하게 박스권으로 더 안 떨어지고 움직이던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하루에 지금 20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왜?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중국 내수도 중국이 살리려고 하겠지만 결국 대중국 수출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나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는 1,420원, 1,420원이 아니죠. 1,400 초반대 환율이에요. 네, 이거 월요일 날 임팩트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자, 그나마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이거를 차트를 조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겹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죠? 근데 최근에 이 볼린저 밴드가 더 이상 확대가 되다가 좁혀졌고, 여기서는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중요한 이슈가 만들어져서 얼마?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시간에서. 그러면 월요일 날 여기에 치가가 뚝 떨어져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드디어 볼린저 밴드 하단부 이탈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원화가 강세일 때 우리나라 코스피 어떻게 되죠?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라면 반대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예.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 코스피 빠지고, 환율이 이렇게 강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가고,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그래서 제가 지금 11월 10일만 잘 되면 산타랠리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신용 스프레드까지 딱 내려와 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죠? 그게 지금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LCC, 그죠? 삼성전기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중국의 스마트폰 쪽으로 그 MLCC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삼성전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좀 그쪽 부분이 좀 살아나면 삼성전기와 같은 쪽도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IT 가전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안 팔리고 힘들었죠? 그쪽도 또 뭐 좀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강, 화학과 같은 이러한 시클리컬 업종, 소재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금요일에는 그것보다 더 세게 움직였던 쪽은 화장품인데요. 먼저 화학 쪽 한번 잠깐 볼게요. 화학도 지금 보시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하면서 박살이 났죠. 화학 제품 수출이 0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 그죠? 박살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쪽 한번 보죠. 오늘은 그래서 화장품 이야기를 마무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요일날 뭐 이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추세적으로 그럼 올라갈 수 있을 건가, 지금으로 따라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화장품 산업을 볼 때, 업종을 볼 때, 투자할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내수잖아요. 5천만 명 밖에 그죠?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지고는 장사를 해서 성장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 유럽으로 화장품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제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투자에 좀 후순위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중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경쟁력이 안 되니, 과거에 중국 쪽에서 잘 팔리면서 따이공 뭐 이런 용어들 우리가 한참 나올 때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30배, 40배. 지금은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우리가 못 찾다 보니까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기 어렵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중국 대신에 회복이 보이는 부분이 일본 쪽이잖아요. 일본 쪽에 우리나라 화장품 몇몇 제품들이 잘 먹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기사 조회해 보시면 다 나오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누군지도 다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과거 프리미엄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있죠, 화장품이. 자, 근데 여기서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좀 회복이 되려면 체크해야 되는 화장품 섹터는 이러한 지표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사서 또 나가고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수출 금액은 얼마나 지금 많이 팔리는지, 그죠? 어디로? 해외 쪽으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 화장품 수출 금액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입니다. 제품별로 기초 화장품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뭐 연지곤지 찍어 바르는 이렇게 색조 화장품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지금 수출이 잘 팔리고 있는 건지. 그 다음 그 중에서도 특히나 화장품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같은 경우에 방문자 수와 중국 향으로 나가는 화장품 수출 금액 지표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화장품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주요 지표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중국 입국자 수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인 입국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쭉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빡 떨어졌고 더 이상 밑에서 별로 의미 있는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OY로 한번 볼까요? 네, YOY로 보면 별로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일본인 입국자 수는 어떨까요? 일본인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거의 지금 조금 회복하는 모습. 요즘 엔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죠?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회복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본인 입국자 수, 중국인 우리 입국자, 즉 방문자 숫자는 여전히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OY로 큰 폭으로 꺾이고 있는 그림이죠. 아직도. 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 금액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중국 쪽 화장품 수출 금액도 작년도 4분기 이후로 레벨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진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네요. 자, YOY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수출 금액에. 자, 여기가 0인데요. 0을 기준으로 네, 밑으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여전히 중국 수출 금액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계속 부진한 상태에서 일본 쪽 수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본이 그나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덜 꺾이는 흐름 느낌 정도? 그죠? 일본이 느낌 정도. 그리고 일본의 수출 금액은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위쪽으로 살짝 방향을 잡는 그러한 느낌. 성장률 자체는 아직까지 큰 폭은 아니고 여전히 둔화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중국향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미국 수출 금액 보시고요. 미국 수출 금액 한번 보시죠. 성장률 전년 동월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여전히 별로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죠? 자, 홍콩까지 한번 보시면 홍콩도 추세적으로 금액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마이너스권 여전히 성장률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화장품 수출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그림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품별로 한번 보면 기초 화장품의 수출 금액은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레벨 자체가 작년도 대비해서 레벨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역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기초 화장품 수출은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색조 화장품. 여기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했었죠. 왜? 마스크 때문이잖아요. 네, 마스크를 이제 벗고 외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지금 활동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의 얼굴을 민낯을 이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이제 색조 화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감 시장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색조 화장품 쪽을 보시면 역시 아직 별로 마스크를 좀 벗기는 하고 있는데 별로 성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데이터네요. 자, 마지막으로 마스크팩 한번 볼까요? 저도 요즘은 사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다 저 위에 불 다 켜놓고 제 방에 그대로 뻗어버렸거든요. 제대로 뭐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끓여버렸는데 원래 같으면 저도 이제 마스크팩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과거에는 좀 신경 쓰고 했었는데 잘 요즘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나마 마스크팩이 지금 보시면 수출 금액 보시면 그나마 조금 다른 기초 화장품이나 또 뭐죠?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오는 듯한 플러스 유지하는 정도? 이게 지금 화장품 쪽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화장품 업종 전체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1년 뒤에 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보셨던 그 수출 데이터들이 다 안 좋은데 대부분의 지표들이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올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1년 후에 이익 전망치를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 요즘 끝에서는 약간 요 최근 일주일 동안은 조금 올라오긴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올라올지 중국 영향으로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중국 쪽으로의 수출 금액도 안 좋고 여전히 뭐 기초 화장품의 수출 금액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좋아지면 아마 애널리스트들은 이 실적 추정치를 앞으로는 조금 좋아지겠네 하면서 요거를 올리지 않을까요?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 뚜렷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하고 완전히 제가 상반된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 화장품은 저렇게 주가가 그러면 안 좋고 왜 2차전지 쪽은 지금 주도주로서 신고가를 막 가는지 명확한 그림을 하나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눈에 딱 띄실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이들인지. 자,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출 금액입니다. 화장품하고 다르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레벨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네. 자, 미국향 리튬 이온 수출에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독일향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에 또 레벨이 한 단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NCM은 뭐죠? 니켈, 코발트, 망간, 즉 양극재의 수출 금액 보세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2차 전지가 숫자도 나오고 성장도 나오다 보니까 확실한 지금 시장이 불확실할 때 주도주로서의 영향력을 이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기관 매수 강도 빨간색 그림이 다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그죠? CNC 인터내셔널, FNF, 롯데관광개발, GKL 상업펀드가 산 종목도 아모레퍼시픽 여기 들어가 있죠? 기관 매수 강도 일주일. 그 다음에 상업펀드도 롯데관광개발, CNC,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아모레 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최근 일주일 동안 상업펀드 매수 강도 다 잡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수출 데이터가 워낙 지금 안 좋은 그림이라서 자, 제가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품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당연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수출도 안 좋고 하니까 이 화장품 업종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12년도고요, 여기가 202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이. 예. 이 화장품 업종의 퍼 밴드는 역사적인 밴드의 하단부는 22배였습니다. 여기 빨간색은 22배. 지금 딱 거기에 와 있죠? 예.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위치해 있구나. 뭔가 모멘텀만 있으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뭔가 이슈, 모멘텀만 있으면이라고 제가 전제를 걸어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중국이 해외 쪽에서의 백신을 지금 가지고 올라 그러고, 그죠? 항공 쪽에서의 페널티도 안 하려고 하고, 즉 위드 코로나라고 하려고 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많이 빠졌는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보니까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죠. 네. 자, 퍼밴드가 그렇고요. 자, PBR을 한번 볼까요? 자산가치 기준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산가치 기준으로 여기가 1.2배입니다. 가장 밑이 최근 10년 동안의 역사적인 밴드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 거기를 이탈했다가 살짝 회복을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PBR로도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정도 수준에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PCR. 요거는 PSR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지금 수준인데 이것도 하단부 밴드 하단부에 위치해 있고요. EV EBITDA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 쓰실 때 많이 하시죠. 네, 그냥 위치만 참고하세요. EV EBITDA 기준으로도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수준에 위치해 있다. 뭐가? 화장품 섹터가 그렇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진짜 그런 수준인가? 네. 제가 미리 다 그려놓은 거니까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죠. 자, 아모레퍼시픽의 이익이 최근에 잘 안 나오고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 PER 밴드가 완전히 들쑥날쑥하고 모양이 안 좋죠. 근데 빨간색이 거의 붙어있다, 밑에 붙어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PBR 한번 보시죠. PBR이 이 회사의 역사적인 밴드 빨간색이 1.6배네요. 1.6배. 근데 1.6배를 이탈했다가 1.5배, 4배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6배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10년 동안의 밴드의 하단부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어서 모멘텀만 있으면 기술적 반등은 낙폭 과대주로서의 반등은 지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아모레퍼시픽도 와 있다. PSR 기준으로도 그렇고, 네, P/EBITDA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죠? EV/EBITDA 기준으로도 다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좀 수급도 들어오고 반등이 좀 나왔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될까요? 자,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쪽은 2차 전지고 그들은 편안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후보군이라면 이들은 반등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정도. 그죠? 아직까지는 숫자가 안 나오고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튀어오르는 거고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칫 하다가는 이것도 추격 매수했다가 혹시라도 중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의 제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느낌이 조금 다시 또 지연되거나 뭐 안 좋은 그런 뭐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굳이 이거를 낙폭 과대한 쪽을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특히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10% 이상 상승을 줬고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죠? 그래서 추격을 해서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죠? 그런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뭐 중국 쪽, 미국 쪽, 뭐 유럽 쪽, 일본 쪽 수출 데이터, 기초,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턴어라운드 흐름이 보이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아마 이번에 중국에서 그러한 재료가 나왔으니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정도가 이쪽은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하시고 오히려 뭐 리오프닝 쪽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뭐 IT 가전이나 뭐 그다음에 철강화 뭐 그런 쪽으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러한 건설 제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 건설 중장비 쪽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가족 여러분들, 네, 요 정도까지 제가 한번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에 중국 홍콩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련 섹터도 좀 움직이고 해서 관련된 부분까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섹터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11월 둘째 주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11월 10일 날 물가지표 나오고 나면 산타랠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좀 더 제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도 개장 전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시장과 종목 이야기, 업종 이야기를 이어갈 테니까요. 남은 시간 일요일 밤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꿀잠 주무시고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